제가 오늘 약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소개를 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사실 이제 그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미래 산업 사회에서 그 자동차 기술, 특히나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또 그 중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그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자동차 분야는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과 질문을 주시는 분야고, 또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니까 뭐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일상 뭐 늘상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아주 친숙하게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 간단한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자동차가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오시면 아주 친숙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매일 학교를 돌아다니고 요 동영상은 그 사실 작년 가을에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한 10개월 정도 된 동영상입니다만, 그 사이에도 이 차가 매일매일 서울대학 캠퍼스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왜 돌아다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뭐 그 서울대에서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아주 자동차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이 자동차가 이제 그 서울대 그 캠퍼스, 관악 캠퍼스에서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차인데요. 그 저희가 사실 이 차를 개발할 때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신반의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차를 개발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은 먼저 제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동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사실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뭐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20~130만 명의 사망자가 매년 생기고 있고요. 특히 뭐 주로 중국이나 인도처럼 이제 그 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뭐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거의 뭐 5~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뭐 잘 산다는 미국도 뭐 3만 명 이상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의 95%가 인간의 사고라는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졸음운전이나 뭐 길을 잘못 무단횡단을 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실수로 인한 그런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 손실이야 사실 뭐 통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잡는 것들이라서 이게 얼마만큼 큰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로 그렇게 감이 없습니다만, 뭐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300조가 넘는 손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30일 날 오전 5시에 수원시에서 수원시 어떤 특정 교차로에서 벌어졌던 사망 사고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위쪽에 있는 차가 이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차가 직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신호등이 이제 요 차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차 입장에서 봤을 때 초록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가 급격하게 이제 신호를 보고서도 좌회전을 한 거죠. 근데 뛰어들어오는 그런 자동차를 보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차는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맞은편에 사거리에 있었던 신호등의 기둥을 들이받고 운전하던 분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생기고요. 아까 보셨듯이 1년에 생기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6천 명인데 그거로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처럼 똑똑한 어떤 그런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아까처럼 이제 서울대 캠퍼스에 오시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 순환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문에서부터 기숙사 쪽으로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도로에서 이제 이 인문대 사회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좌회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는 이제 운전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유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가 학교를 쭉 달리다가 지금 이제 신호등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상대편 차의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의도를 파악을 해서 양보를 하는 상황이 판단되면 내가 이제 좌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한 2주쯤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때 아마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의도를 바꿔갖고 직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수원 교차로처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은 저희 자동차도 큰 사고를 당했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차였고 아까는 수원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사고를 안 일으켰고 그다음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자명해지는 거죠.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커버해주고 백업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미리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이제 4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제로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차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를 놓고 봤을 때는 보통 4가지 정도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차 따라가거나 차선을 따라가거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똑똑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은 차선을 넘어서서 다른 차선으로 끼어든다거나 이런 조금의 어떤 그런 똑똑한 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처럼 복잡한 시나리오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 여러 길을 이렇게 넘어서서 갓길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된 후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리포트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지능을 보유하는 게 이제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까 3단계에서 제가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런 사람 운전자보다 더 똑똑한 그런 상황 대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자동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저희가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까지 도달한 기술을 가진 뭐 단체나 연구소나 회사는 아직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 4단계 비교적 가까이 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과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직접적인 뭐 원투원 매칭이 사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아주 러프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1단계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계시는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에어컨, 인공지능 선풍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에서 1단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가지수 중에서 그 특정 가지수를 좋은 가지수를 이제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기술 정도를 가진 게 이제 2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뒀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가지수들 중에서 최적의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뽑아내는 거, 소위 뭐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위 몬테칼로 뭐 서치법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에서 그런 탐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자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고는 그 탐색의 능력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 정도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똑똑한 그런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가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엇을 학습해야 될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그런 기술이고요. 요즘에 그 뭐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심층 강화 학습, 뭐 심층 학습, 그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4단계 기술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만 하나를 뭐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그 저희 서울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3단계 정도 기술인데요. 그 3단계 정도 기술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보행자 인식과 그런 주변 상황 인식들을 이제 스스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화물차 같은 걸 만나면 그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행 전략을 스스로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물체가 이렇게 뭐 서 있으면은 내가 뭐 추월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요 상황 같은 건 사실 노란 차선을 밟는 경우인데 이렇게 뭐 눈비 올 때 상황도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우리 지금 서울대에서 돌고 있는 이 차 이름이 스누버입니다. 그 스누버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3단계 수준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2016년 2월 14일 날 구글이 한 4년 넘게 도심에서의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오다가 일으킨 첫 번째 인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정 사고라는 게 뭔가 하면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제 공사 중 그 표시가 있는 그 요 구간을 이제 구글차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피해서 이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나는 생각에 내가 먼저 끼어드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저 멀리서 달려오던 그 버스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진하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쌍방이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다가 결국은 여기서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인간이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분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미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선권의 문제라든지 뭐 의사 교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흔히 생길 수 있는 사고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구글이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라고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오케이 우리 사고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코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코드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인간이 운전해도 사실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적 도덕적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운전 중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신호등이 바뀌는 어떤 교차로 보행 구간에서 이제 노란선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멈추는 그 정차선 뒤에 멈추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내가 급정거를 하기 전에 혹시 뒤에 차가 있는지, 내가 급정거를 했을 때 후방 추돌을 일으킬지 말지를 이제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노란선을 조금 밟더라도 앞으로 나가서 보행자를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내가 이게 참 적절하게 인간이 유연하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순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치각이 짝이 없어서 노란선 뒤에 멈추라 그러면 무조건 노란선 뒤에 멈춥니다. 내가 속도가 뭐 50km로 달리든 뭐 70km로 달리든 100km로 달리든 하여튼 무조건 나는 멈추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법적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인간처럼 유연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란선을 밟아도 좋으니까 유연하게 주차를 해라, 정차를 해라 라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커지는지 이해하시겠죠? 아마 정차선 위반으로 딱지를 아마 하루에도 수십 장 떼서 가져올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저같이 개발하는 사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재단과 같은 이런 그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논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곳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 침범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제 아까 그 보셨듯이 그 앞차가 이렇게 그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색 깜빡이를 켜고 정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노란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월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운전하면 보통 어떻게 운전을 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노란선 이렇게 추월해서 갈 때는 주위에 이게 경찰차가 있나 없나, 폴리스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싹 이게 지나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폴리스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너가 이 노란선을 침범해서 그러면 추월을 해라, 오버테이킹을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순간 하루에도 수십 장 중앙선 침범에 딱지를 떼갖고 오는 거죠.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그런 정차선 위반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는 뭐 하루에도 뭐 늘상 겪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이런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냐? 사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도심에서의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이슈들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물체 인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등 인식, 그다음에 이런 돌발 상황들에 대한 인식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신호등 없는 삼거리 사거리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 운전을 해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런 그 공사 중 구간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대처적인 능력들을 갖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완벽한 솔루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인공지능 제가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스루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 2015년 그 알파고가 개발되기 전후를 놓고 봤을 때 그 소위 그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큰 브레이크스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처음 개발됐었던 이 네이처 논문이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난 뒤에 아까 우리 이상혁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지만 사실 이제 이 아이디어가 첫 번째 적용된 게 이제 이 게임기였는데요. 이 알타리라는 게임기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한번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게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세우는 전략은
인간이면은 여기다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지가 스스로 부시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보통 우리 전략을 갖고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한 600번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을 스스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번 훈련시켰을 때 나왔던 그 결과입니다. 지가 요 구멍을 판 다음에 이렇게 공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블록 격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그 결과를 보인 게 아까 보셨던 2015년, 14년 그때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나왔던 논문이 이제 알파고 논문이고, 이 알파고 논문은 이 아이디어를 더 개선해서 이 소위 그 바둑에서 승리를 거뒀었죠. 그래서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도요타에서 이 모형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이식을 해서 기술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그런 CES에서 데모가 나왔던 것들인데요. 그 자동차를 처음에는 그 사거리에다가 이제 풀어놓고 네 맘대로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그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해봐라라고 이제 풀어놨더니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서로 이제 막 충돌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200번, 400번, 600번, 800번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한 2시간 후에는 얘가 서로들 간에 이게 적절하게 안 부닥치고 사고 안 나게 운전하는 방식들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똑똑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보셨던 그 알파고의 그런 능력이 이제는 자동차 쪽에도 이식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2014년도가 사실 인공지능 관점에서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14년 이후에 이제 기계학습 기술이 아주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기계학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4년도 이후에 한 15년 정도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했던 그런 비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소위 그런 이미지 인식이나 소위 이제 그 뭐 고양이를 인식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고양이를 인식하고 개를 인식하고 차를 인식하고 하는 게 이제 2014년도 나왔던 기술의 수준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뭐 멀티모달 애브스트랙션, 그 비헤이비어 앤 플래닝 등등의 어떤 그런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그다음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의 어떤 knowledge를 acquisition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인공지능에서 보고 있는 지금 기술의 미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것들이 이 똑같은 발전의 패턴이 바로 이 자동주행,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그런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scene understanding, 그다음에 autonomous path planning, 그다음에 understanding 뭐 legal and ethical aspect 등등을 위시를 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수많은 주행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대처 능력을 갖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는 시점이 저희가 2030년 인공지능의 발전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공지능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는 한정된 영역에서 아무리 뭐 지가 다양하다 그래봐야 뭐 이게 뭐 유한한 가짓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천문학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영역에서의 푸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030년보다 조금 더 앞당겨져서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2030년 정도가 이런 시점이 됐을 때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가 스스로 스스로 능력을 진화시켜 나가는 단계가 되면 소위 레즈 커즈와이르 얘기했던 그런 싱글러리티 포인트가 바로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쯤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알파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기자가 저한테 그 물어보길래 몇 점 몇 승으로 뭐 이서들에게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마 전패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운이 좋게도 한 번은 이겼는데요. 아까 문제처럼 뭐 바둑이나 이런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이런처럼 제한된 어떤 그런 룰을 가지고 게임하는 문제들은 저는 절대로 인간이 앞으로 기계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 뭐 여전히 인간이 우월성을 보이겠지만 제한된 어떤 그런 룰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판에서는 저는 인공지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동차 분야를 다시 넘어가서요. 자,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게 왼쪽 끝에 자동차가 올해 라스베가스 전시됐던 아우디 자동차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600마일을 자율주행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자율주행이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런 도심형,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의 도심형 자율주행 기술 개발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요, 앞으로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030년 정도까지 가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아까 조심스러운 기대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2025년과 2030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한 10% 정도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아까 이 교수님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가격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플러스 오버헤드가 약 한 $300 미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완성되는 시점이 2030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인 예측을 놓고 봤을 때 2030년 직전까지 가면은 자율주행 기술도 도어투도어로 나를 데리러 와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베네핏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기술 외에도 노령화 사회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생산성 문제, 그 다음에 컨제스천, 그런 교통 그런 혼잡 문제, 또 에미션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율주행 기술로 해결이 많은 부분 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실은 공유 경제, 그런 쉐어드 이코노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주택 비용의 적어도 10%, 15%가 그런 주차장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차장이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공유 경제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면은 사실 주택 가격도 사실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사실 우리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95%는 우리 주차장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데, 한 10년, 15년 뒤에 판매되는 자동차 수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판매가 되더라도, 또 생산이 되더라도 전 세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인프라도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자동차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 자동차 수 아니겠습니까? 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동차 대수가 만약에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면 도로나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공유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비즈니스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2016년, 17년, 18년 프레임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통신, 자동차와 인프라 간의 통신, 소위 통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연결되는 자동차의 미래는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틱스라든지 자동차와 인프라 통신하고 자동차와 인터넷이 연결되는 이런 사회는 3년 이내에 거의 실현화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카쉐어링,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드 이코노미 관점에서의 이슈들이 지금 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그런 포스트 앤 설리반의 자료에 따르면은 2006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자동차 공유 차량에 가입하는 자동차 대수가 거의 10배로 늘어났고요. 회원도 거의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 토요타, GM, 다임러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공유 사회, 공유 차량의 그런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고,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그런 산업으로서 이런 공유 경제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고, 우버에 무려 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테이크 홀더가 사실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런 완전 주행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더 확실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미래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한 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600만 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특정 그런 대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6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냐? 그럼 600만 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가치, 베니핏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공지능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소위 핵심 이슈들을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은 소위 깡통 자동차만 생산해내는 그런 깡통 공장만 되는 것이고 소위 베니핏이나 프로핏은 소위 다른 분야에 있는 비즈니스 이런 섹터들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소위 뭐 플랫폼을 장악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장악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소위 속은 다 빼먹고 이런 깡통만 생산하는 업체가 자동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경제, 사회, 산업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이슈는 우리 박영북 총장님이 과거에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운전 자동차가 금지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런 사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짤막하게 제가 발표 및 발제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